자, 일단 해당 지문은 경제 지문이었습니다. 경제 지문은 사실 고3까지도 괴롭히는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분야예요. 그래서 그 경제 지문이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글들을 읽어 나가야 되죠. 그쵸? 문제에서 풀어야 돼요. 너희가 3월달에 바로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제 지문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너희한테 경제 공부하라고 내가 하지는 않겠죠. 비문학에 수록된 경제적인 어떤 내용, 경제 분야의 글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것들을 약간 경제학적인 개념들을 좀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 강사인데 경제 지문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어고요. 그리고 난 다양한 이제 경제 비문학 글을 분석을 하고 너희한테 수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이 쌓였겠지. 물론 나는 대학교 때 경제학을 배웠지만,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이거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어떤 구조독기 이런 것들 하기 전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개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일단 해당 글에서는 수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고, 수요의 뭐 가격 탄력성이 결국 중심 소재였는데, 수요가 뭘까? 너희 수요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있니? 수요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수요와 공급이죠. 그쵸? 인데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수요는 기본적으로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수요의 원리, 뭐 공급의 원리 이런 식으로. 시장이 뭐니? 뭐 상동시장, 중동시장 뭐 하는 데야?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중동시장, 상동시장 이런 좁은 개념이 아니라 나라 전체, 국가 전체에서 어떠한 일련의 재화, 물건이죠. 그 물건이 거래되는 가상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운동화 시장. 그럼 그 운동화 시장에서 운동화를 사는 사람은 누구야? 소비자, 국민 소비자죠. 그렇죠? 반면에 그 운동화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주체는 누구야? 생산자라고 말하고 그 생산자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큼지막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시장. 그렇게 물건이 거래되는 사고 파는 그러한 가상의 장인데 그 시장에서 그 시장의 주체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소비자와 생산자. 말 그대로 소비자는 사는 사람, 생산자는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사람인데 그 시장에 내놓는 사람인데 수요는 소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급은 생산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게 뭐냐? 소비자라고 했었지? 수요는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그 심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요다. 그럼 수요에다가 량이 붙어서 해당 지문에도 나왔죠? 그 재화를, 어떠한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된다는 것이지. 근데 그게 뭐에 따라서 달라진대? 변화가 있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가 있대. 너희가 사는 물건들 그거 가격 엄청나게 막 몇 배로 5배로 올랐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소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죠. 오케이? 그래서 본문에서 그런 설명을 했던 것인데 수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좋겠고 그러면 공급이라고 하는 건 생산자라고 했어요. 생산자가 생산해서 시장에다가 공급, 말 그대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공급하고 싶겠죠. 왜요? 더 많이 공급하면 할수록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시장에 공급해서 결국 그게 소비자들이 사가면 그 소비자들이 사가는 대신 뭘 지불해요?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이 누구한테 오니까? 생산자한테 오니까. 뭐 본문에서는 해당 지문에서는 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공급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량과 공급량, 뭐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그 시장에서의 뭐가 형성이 돼요? 가격이 형성이 되고 거래량이 형성이 되죠. 균형에 따라. 소비하고자 하는 그만큼 생산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거래가 될 거잖아.
그죠? 물건이 생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의 그 재화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까지 좀 설명을 해보면 뭘 설명을 하고 싶냐면 일단 수요 곡선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Y축을 가격이라고 하고 X축을 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Y값이 높으니까 이때는 이거 수요량이라고 할게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 재화에 대해서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 즉 수요의 양이 적겠지. 그래서 이 X축의 값 중에서 0에 가까운 이 값의 형성이 되겠죠. 반면에 가격이 겁나 떨어졌어요. 겁나 싸. 그럴 때는 최대한 많이 소비하고자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 가격에 따른 수요량, 그것을 X축과 Y축으로 짝을 이루어서 그 직선을 그려보자면, 곡선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게 무슨 곡선이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반면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즉 Y축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고 싶으니까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 증가하겠지.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증가하겠지.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는 게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수요 곡선이 그렇다면 가격에 따른 그 수요량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볼게. 내가 사막에 떨어졌어요. 갑자기. 사막에 떨어지면 사막은 굉장히 덥고 뜨겁고 목이 마른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물 한 방울도 안 마셨어. 물 한 방울도 안 마신 지 한 십몇일 지났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옆에서 어떤 물장수가 지나가고 있어요. 나 뭐 할까? 부르겠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을 사려고 하겠죠. 저기요 하겠지. 저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물장수가 뭐라 그래? 제시. 얼마? 나 얼마를 내고 싶을까? 얼마를 낼 용의가 있을까? 내 전 재산을 다 내고서라도 그 물 한 병 사고 싶을 거예요. 간절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양이 적을 때 그 가격이 그 재화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지불용이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겁나 크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재화에 대해서 소비하고자 하는 심리라고 했어요. 그 재화가 적으면 지불하고자 하는 그 금액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 마셨어.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겠지. 근데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어. 물 한 병 더 마시고 싶어. 근데 물 한 병 더 마시고 싶다는 그 마음이 첫 번째 병만큼 간절할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 물에 대해서 내가 평가 내리는 그 가치, 첫 번째 병보다 떨어졌겠지. 그럼 당연히 그 두 번째 물병에 대해서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처음보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그런 것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수요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해당 재화에 대한 지불용의 가격, 해당 재화의 양에 따른 지불용의 가격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 15개정 2학년 독서 교과서, 천재교과서였나 비상이었나 아무튼 거기에도 수록됐던 내용이기는 해요. 경제학적인 내용들을 나는 경제학 원론 A 대학교 때 A예요. A뿔 성적인데 사실 재수강해서 A로가 된 거고 어쨌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내가 가끔씩 설명을 해주기는 할 거야. 오케이? 이것도 하나 해보자.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 일단 왜 비싸니? 적어서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희소한데 그것에 대해서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다? 많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어 해. 예쁘니까. 근데 그 양은 적어요. 정해져 있어. 얘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죠. 모두 다 그것을 수요가 있으니까, 소비하고자 하니까. 그죠? 그죠? 가치가 높아져. 어떤 대상의 가치가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으로서 평가된다? 금액으로서 평가가 돼요. 금액으로서 평가가 돼. 예를 들어서 이것의 개수가 무한이 됐어. 갑자기 어디서 막 다이아몬드, 금광 뭐 발견은 엄청 많아졌어. 막 흔해 빠졌어. 돌멩이보다 많아졌어. 그럼 그건 더 이상 희소하지 않고 그것의 가치는 떨어지겠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으로 평가된다? 금액의 하락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 그거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아진다라는 거예요. 더 갖고 싶지 않아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사막에서 물 얘기한 것과 유사하기도 하죠.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그 대상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용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것이고 그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경제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더 설명을 해줄 텐데 오늘은 해당 지문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설명을 하려다가 이거는 그러한 지문, 그 이자율과 관련된 건데 이자율은 막 고3까지도 어려워하는 건데 그건 설명해 주려다가 그 지문 나오면은 나중에 설명해 줄 거고 일단 해당 지문의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격적으로 비문학 읽는 법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뭘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해 볼게. 수요량은 변화한다. 수요량은 변화한다. 수요량이 변화한다. 역시 수요량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소비자가 그 대상에 대해서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문장은 일단 얘기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변화하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가격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 그거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와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결국 뭐였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해당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량은 변화한다. 가격 변화가 원인이 되어 상품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현상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꺼내 들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성질이죠. 이거 성으로 끝났으니까 성질이지, 그치? 이 성질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라고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으로서 기능한다? 지표로서 기능해요.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것. 지표로서 기능을 해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면은 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지표, 수요량이 크게 변하는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의 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가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다. 즉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어떻다? 약하다면 뭐라고 표현한다? 비탄력적,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변화의 정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탄력적과 비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무줄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인 물건이야? 그쵸? 왜 탄력적이라고 말해요? 고무줄을 왜 탄력적이라고 말해? 힘을 줌에 따라서 그 변화의 정도가 어떠니까? 크니까 탄력적인 건 이런 것이죠. 변화의 정도가 큰 것. 하지만 돌멩이 같은 거 아무래도 악력이 약한데 아무리 내가 힘을 주어도 그 변화의 정도는 적겠죠. 탄력적이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지 돌멩이를 비탄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문단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
라고 하는 독립변수, 그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것을 탄력적이라고 하는 용어와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양상, 변화의 양상을. 다음 문단을 보면 1문단에 나왔던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무엇으로서 시작하고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문단과 2문단의 연결고리죠. 1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2문단의 첫 번째 문장, 1문단과 2문단의 연결고리. 처음, 글의 처음과 중간의 연결고리. 처음은 우리한테 무언가를 소개를 하는 부분이었고 중간 부분은 본문으로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상수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상수라는, 상세히 서술하는, 설명해주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연결고리에서 2문단의 시작에서 1문단에 제시됐던 것들 중에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심 소재를 잡을 수가 있다. 2문단에서부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한테 상술하겠구나. 그죠? 그래서 중심 소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중심 소재니까 1문단에서 그게 어떻게 소개됐는지 그 개념의 뜻, 의미, 개념, 정의, 바탕 위에서 다음에 제시되는 이 정보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예쁘게 구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개가 됐었어. 그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안 보더라도 우리 뭐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그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가 뭐야? 얘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이었어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구체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겠지. 그래서 보면 첫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표지어 같은 경우는 표지어는 참고로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뭘까? 우리 표지판 보면 뭐 할 수 있어? 아, 일로 가면 뭐가 나오는구나. 일로 가면 어느 도시가 나오는구나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표지판이죠. 표지어,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지. 그 표지어를 보면 아,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설명,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지일까? 첫째, 어쩌저쩌저저쩌저. 뭐 나오겠어, 그 다음에? 둘째 또는 다음으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는 셋째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세 가지를 뭐 하는 거야? 열거하는 것이죠. 나열하는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요인 세 가지를 열거할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요. 첫째,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며 그 요인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줄까라는 방식으로 그 의미 파악을 하는 방향으로 읽어 나가야 돼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을 첫 번째 요인 무엇이며 대체제의 존재 여부이다. 자, 첫 번째 요인이에요. 대체제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여부가 첫 번째 요인으로 소개가 되었고요. 그 여부에 따라 그 여부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가볼게. 어떤 상품에 밀접한 대체제가 있으면 자 존재 여부 있는 경우 속에 소비자들은 그 상품 대신에 대체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상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제품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크게 변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자, 예시라고 하는 서술 방식이에요. 예시는 앞에 나온 그 어떤 이론적인 내용, 그 설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독자의 이해를 돕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론이 나왔고요. 예시가 나온다면 이 예시에서의 어떠한 문장의 표현이 앞에 나왔던 어떠한 이론의 어떠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지 반드시 그 연결해가면서 읽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버터는 마가린이라는 밀접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버터와 마가린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가린을 소개함에 있어서 버터의 대체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버터라고 하는 재화는
마가린이라고 하는 대체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버터 가격이 오르면 자 지금 버터 가격이 오르면 그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버터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한다. 왜요? 그 이유를 밀접한 대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 버터가 어느 날 갔더니 막 3배 이상으로 가격이 올랐어. 아 이건 못 사 먹겠다. 대신 뭐 사 먹으면 돼? 마가린 사 먹으면 돼. 그럼 버터 반드시 꼭 구매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버터의 가격이 오르게 됐을 때 버터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한다. 대체재가 있으니까. 마가린이라는. 그래서 버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버터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수요량이 크게 감소하는 가격 탄력성, 탄력적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왔죠. 반면에 뭘 나타내는 표지요? 반대 내용 나올 거야. 그쵸? 달걀은 마땅한 대체재가 없으므로 그럼 앞 내용과 어떻게 반대돼요? 대체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통해서 대체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대체재가 없으므로 달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아, 달걀이 5배로 가격이 올랐네? 달걀 대신 뭐 먹지? 뭐 타조알 먹을 거야? 메추리알 먹을 거야? 없어. 달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사야 돼. 가격이 변했다고 한들 그 달걀에 대한 수요량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탄력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체재가 없을 때는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니까. 자, 둘째, 길 잃으면 안 돼요. 우리 뭐 읽고 있어요? 내가 본인이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잃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 아, 맞다. 나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 3가지 그거 나열된 거 읽고 있었어. 그래서 두 번째 거 나온 거야. 그럼 그 둘째라고 하는 표지어를 보는 순간 다음 요인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줄까? 그걸 파악하면서 읽어야지 라고 하는 독해 방향을 올바르게 길을 잃지 말고 그것을 설정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어 나가야 되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너희 본문에서 어떤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지엽적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에 빠지다 보면 그래 이해했어. 근데 내가 뭘 읽다가 이걸 읽었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내가 무엇을 읽는 바탕 위에서 해당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꼭 이런 건 내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못 해줘. 그치? 알려주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해야 돼. 필요성의 정도이다. 그럼 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필요성의 정도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요인으로서 제시가 되었고 이 필요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필요성의 정도, 뭐 필요성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가 볼게요. 필수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로 비탄력적인 반면에 그럼 필수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래. 이 필수재 할 때 경제지문에서 재 나오면은 재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건. 그래서 필요성의 정도가 높은 물건이 필수적인 재화가 되겠지. 그치? 반드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것의 가격이 달라진다고 한들 달라져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재화이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있어? 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탄력적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치재, 재화 나왔어요. 반면에라고 하는 역접어 나온 다음에 사치재 나왔어. 그럼 필수재와 반대되는 것. 말 그대로 그 물건에 대한 소비는 사치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치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도 탄력적이다. 내가 뭐 평소에는 약간 물가가 낮을 때는 막 사치 부리다가 어느 날 그 사치재가 비싼 시계가 겁나 더 비싸졌어. 이거 못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수요량이 떨어지게 되는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그래서 필수재와 사치재 예시. 필수재인 휴지의 가격이 오르면 우리 하루도 휴지 없으면 겁나 불편할 거야. 가격이 오르면 아껴 쓰기는 하겠지만 그 수요량이 크게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즉 필수재인 휴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치제인 보석의 가격이 상승하면 하루라도 난 이 보석을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탄력적이다. 사치제의 경우에는. 셋째, 뭐에 대한 셋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번째. 소득에서,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지출, 쓰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 그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이었어요.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재화에 내가 평소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지출이 컸다라는 것이지. 그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라고 나왔어요. 나의 소득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해당 재화에 대해서 소비하는 그 지출이 컸어. 꽤 컸어. 이렇게 됐을 때 그 재화의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변화하게 되면 수요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출의 비중이 클수록, 높을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개인의 소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 10만 원짜리 물건이었는데 이거를 원래 10개 그렇게 소비를 했었어. 그래서 100만 원이었어. 근데 이거의 가격이 2배로 2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봐. 그럼 이거 10개 기존과 동일하게 10개 사게 되면 2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거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수요량을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소비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탄력적으로 수요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요인을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 산문단도 여전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 중심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중심 소재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산문단도 그렇다면 해당 글의 중심 소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이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까? 사문단 들어갈 때도 사문단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까? 이 문단은 세 가지 영향을 주는 요인 설명했는데, 사문단은 뭐 설명할까? 사문단은 뭐 설명할까? 오문단은 뭐 설명할까? 육문단은 뭐 설명할까? 끊임없이 중심 소재와 관련지어서 해당 정보들을, 해당 내용들을, 해당 문단들을 접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너희들에게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뭐 나오겠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겠지? 그래서 산문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살짝 눈으로 봤을 때 여기 공식 나왔으면 당연히 무언가를 구하기 위한 공식일 테니까 친절하게도 공식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 고등학교 1학년 모평답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것은 이렇게 구한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근데 밑에 보니까 공식 보니까 이렇게 절대값까지 씌워놨죠. 근데 옆에 또 이건 또 나왔어. 이거 텍스트로 설명한 거 여기까지 이렇게 도식화 시켜줬는데 이건 뭐야? 분자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분모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까지 해준 것이죠. 사문단 보면 다음 문단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까 였는데 표지어가 예를 들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하는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보는 그러한 내용.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구하는구나. 아까 이렇게 공식화시켰던 걸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죠. 아이스크림 가격이 10% 인상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가격의 변화율로 볼 수가 있죠.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20% 감소했다고 하자. 자,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감소를 했어.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수요량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을 그런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따지지 않기 위해서 이 절대값을 씌우는 것이고, 이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의 2배에 해당하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된다? 2라고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2라고 하는 숫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2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고 하는 것보다 크면 탄력적인, 즉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라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1을 기준으로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값의 의미를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딱 1이 된다면 단위 탄력적, 뭐 탄력적인 것도 아니고 비탄력적도 아닌 어떤 기준이 되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 A라고 묶여져 있죠. 당연히 본문에 그 문제에서 이 공식 적용하는 문제 나왔겠지. 문제화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바로 A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가보는 것도 나중에는 너희가 해볼 법한 연습이기는 해요. 자, 어문단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일까? 어문단. 총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떠한 다른 변수에 영향 미치는 거 얘기해주고 있어. 아까 이 문단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그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였는데, 지금 5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변수가 되어 어떠한 종속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방향이 반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 총 수입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그 기본적인 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가 총 수입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걸 파악할 준비를 여기서 마인드셋을 하고 글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텍스트를 접해야 된다는 거지. 텍스트에. 총 수입이 일단 뭐냐?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판매 행위를 통한 수입, 돈을 벌어들이는 것. 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 그래서 이 지금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 판매자에게는 이런 의미, 동시에 소비자라고 하는, 즉 시장의 주체, 큰 두 주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있어서 모두 이러한 각각의 의미를 지닌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시장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소비자는 물건을 소비하고자 하는 자, 판매자는 물건을 공급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 총수입, 판매자가 그 물건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금액, 이거 누구로부터 왔어? 소비자? 주머니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가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그것이 곧 소비자가 얼마를 지불했느냐가 된다는 것이고, 그게 총수입에 대한 개념이었고, 총수입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길 잃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러한 총수입에 뭐가 영향을 미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영향을 미친다. 그거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큰 줄기는 분명히 잘 잡아나가야 돼. 자, 이는 총수입은 상품의 가격에다가 거래량, 사고 판 그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 가격 곱하기 거래량, 그것이 총수입.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왜 얘기했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가격 탄력성은 총수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설명되겠죠.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 반면에 또는 반대 서술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 방향만 설명을 하면, 즉 비탄력적인 경우만 설명을 하면, 탄력적인 경우에는 그와는 반대되는 뭐 내용이 이루어지겠구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우리가 그걸 추론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추론적 독해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나중에 해야 되는 독해이긴 한데, 어쨌든 먼저 보면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 때 총수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도 증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네요. 왜요? 가격이 높아졌어. 근데 감소하는 수요량, 그건 적겠어? 많겠어? 비탄력적이니까 적겠죠. 가격의 변화율은 큰데 소비량, 감소한 소비량의 감소는 적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판매자가 벌어들이는 그 돈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실제로 수요량 자체는 적게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 수입은 감소한다. 더 많이 팔릴 수는 있어요. 탄력적이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나 가격이 상승했어. 탄력적이야. 사람들이 안 사. 그럼 내가 그 가격을 올린 그것 효과, 내 수입을 늘리기 위한 그 효과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팔려야 말이지. 안 팔리니까. 감소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총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설명을 해줬어요. 역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어느 상품의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상승했어요. 100원 올랐으니까 이 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기존 금액 500원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을 차지하죠. 그렇죠?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10%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이 상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몇 나와요? 몇 나오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거야? 2분의 1. 1에 미치지 못하는 비탄력적인.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지금 비탄력적인 경우, 첫 번째 경우였었죠.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면 총 수입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수치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인상 전에는 5만 원. 이 5만 원이라고 하는 총 수입은 어떻게 나온 거야? 기존의 가격에다가 기존의 수요량 곱한 것이죠. 근데 그게 변화했어요. 그렇죠? 600원. 새로운 가격 90. 이렇게 해서 54,000원. 결과적으로는 4,000원 증가하게 되는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4,000원 증가하게 되는 총수입의 증가를 불러일으킨 그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을 관련지어서 설명했어요? 총수입이라고 하는 걸 관련지어서 설명했죠? 그 총수입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총수입이 달라지게 되는데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하게 되는데 그게 판매자에게 왜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판매자에게 있어서 이 총수입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니까? 자신이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의미하니까. 해당 재화가 대체재가 있는지, 이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재인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이건 아마 가격을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거야. 즉 비탄력적일 거야. 그럼 가격을 올리자. 그렇게 해서 총수입이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자. 이거 졸라 탄력적이네? 이거 내가 함부로 가격 올리면 나 엿되겠는데? 안 올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짓게 되는 거죠. 자신의 총수입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거 사실 너희가 만약에 문제를 먼저 봤다면, 자, 지금 지문 해석했는데 만약에 문제를 먼저 봤다고 해보자. 자, 우리 지문 안 봤어요, 그쵸?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자, 33번 문제를 먼저 봤다고 해보자. 뭐 알 수 있어? 뭐 파악할 수 있을까? 선지를 통해서 뭐 파악할 수 있을까? 1, 2,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3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적어도 3번, 선택지문 5개의 선택지문 중에서 첫 번째 문제에 3번 반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 소재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심 소재를 파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34번 같은 경우는 보기 박스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적용하는 문제는 일단 패스하세요. 35번 문제 발문에서 즉 문제 35번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나와 있어? 소문자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소문자 A와 관련해서 소문자 A라고 하는 기호와 관련해선 어떤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보게 된 거야. 지문 보기 전에. 이유 파악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 지금 우리 문제 먼저 봤잖아. 그러면 그 문제 보고 나서 소문자 A는 이유를 파악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문을 읽어 나갔어. 드디어 A 만났어. 여기서 뭐 파악할 사고, 생각 이걸 돌려야겠어. 이유를 파악해야 하구나. 왜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지 그 이유를 파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문을 읽으면서 무엇에 따라? 맥락에 따라. 그래서 그 기호가 지문에 쓰였는데 그
그 기호에 대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의미를 파악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지문을 읽어나가면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가 비문학을 볼 때도 문제를 먼저 보는 건 해당 기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지를 효율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는,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비문학도 문제를 먼저 보는 걸 내가 추천하는 편이긴 해요. 중심 소재 잡을 수 있고 그 중심 소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기호는 무엇을 우리한테 물어보는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잡고 지문을 읽어나갈 수 있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별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문학과는 좀 달리. 하지만 이러한 문제풀이의 효율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 문제 먼저 보는 거. 그렇다고 너희가 문제에 너무 시간 많이 할애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문제 선택지문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겠구나. 두 번째 문제 패스. 세 번째 문제 기호 이유 물어보구나. 전제 물어보는구나. 비교대적 물어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6번 보기 박스 나왔고 김밥, 영화, 관람권, 구체적인 소재 나왔으니까 이거 해당 지문이 김밥 많은 법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 영화 관람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발권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본 거 아니잖아. 구체적인 소재 나왔고 그 재화와 관련된 거, 경제 지문.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적용 문제겠고요. 37번은 어휘 문제였네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최대한 우리가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치가 안 돼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어디 나왔을까? 보통 이런 거 어디 나오겠어요? 처음에 개념 소개 어디서 나오겠어? 1문안에 나왔겠고 1문안에서 실제로 나왔었죠.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산출 방법, 그 공식 나왔던 거 기억이 나요?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 산출 방법.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 세 글자. 좋아요. 총 수입 어떻게 구하는지 가격에다가 거래량 곱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맞아. 기억나? 4번 대체재의 유무. 대체재의 유무라고 하는 건 뭘 설명하는 바탕 위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였어요. 기억납니까? 그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그 요인으로 소개됐으니까 당연히 나왔죠. 그쵸?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 대체재, 필수재, 소득에서 얼마나 그 지출이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 셋 간의 관계, 그 셋을 막 연관지어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은 딱히 없었다. 5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서치 안 했어. 서치 안 하고도 너희 스스로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잠시 4번 가볼게. 보기에 가나다에 들어갈 말 윗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갑국은 뭐 얘기할래? 보기파스 적용 문제는 최대한 본문에 나왔던 그 개념 적용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 쌀을 주식으로 하는 갑국, 쌀이라고 하는 재화, 이 갑국에게 있어서 무슨 재? 필수재, 주식이니까.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 비해 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다? 자, 필수재예요. 쌀이 필수가 아닌 나라보다 당연히 그 재화에 대한, 필수재니까 그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수요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가는 그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 맞아요? 가를 통해서 제발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3개나 있네, 썩을. 자, 갈게요. 자동차보다 저렴한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수단인 을국은 자동차가 주요 이동수단인 나라에 비해, 자, 자동차를 무엇으로 인식한다?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수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굳이 필수적이지는 않겠죠. 자동차 사치재가 되겠지. 그럼 사치재 같은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 비싸면 안 사면 되니까, 오토바이 타면 되니까 가격 탄력성은 탄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 말하고 있는 건 2번 선택 지문이었습니다. 패스할게요. 소문자 A의 이유. 우리 이거 A 읽을 때 파악했어요. 그 이유 파악했어. 왜? 판매자에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총 수입.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그 맥락상 의미 파악한 우리가 그 의미 파악한 걸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선택 지문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것이죠. 종수입 증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자, 이거 가볼게요. 가격 인상을 했어요. 두 재화에 대해서. 하루 동안의 수요량 감소를 나타냈어요. A를 바탕으로 사실 이거 A 보고 와서 왔으면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었겠지?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구할 거 다 구한 다음에 가볼게요. 자, 김밥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김밥의 김밥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분모에 뭐 들어갈까요? 가격 변화율. 근데 그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지 않았어요. 가격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느냐를 보였지 그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걸 구하는 공식이 옆에 나와 있었던 거였죠. 그죠? 그럼 이거 2000분의 500. 그죠?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수요량 변화율은 100분의 20. 5분의 1이죠. 어떻게 구해요? 5분의 4. 이게 김밥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맞아요? 1보다 작네요. 비탄력적이네요. 영화 관람권 몇이에요? 만분의 2000이면 5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2500분의 10. 그러면은 25분의 10이니까 25분의 50이네요. 그쵸? 맞아요? 너 이렇게 한 거니? 그래서 2가 되죠. 영화 관람권 같은 경우는 탄력적이죠. 생각해보자. 왜 김밥은 비탄력적일까? 일단 우리의 식사, 끼니와 관련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영화 관람권에 비해서 다소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반면에 우리 영화 안 보면 죽습니까? 그렇죠? 김밥 안 먹어도 죽진 않지만 영화 안 봐도 안 죽어요. 필수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 취미고 사치제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관람권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밥은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작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 되잖아. 그치? 4분의 1이 5분의 1보다 작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모가 클수록 더 큰 값이죠. 잘못됐지? 영화 관람권은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크다. 이거 5분의 1이랑 25분의 10 이거 5분의 2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하라는 거지. 이것도 역시 가격 변화율이 더 작죠. 그쵸? 5분의 1이었으니까. 김밥과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모두 1보다 작다. 아니죠. 영화 관람권은 1보다 컸어요. 김밥과 영화 관람권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아니죠.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분모값 말하는 것인데 5분의 1과 5분의 2로서 같지 않죠. 다음 5번. 김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 사실 이거 구했으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 구했으면 그냥 이거 바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2와 5분의 4로서 1보다 작은 값, 1보다 큰 값.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 몇 번 했어요? 이 문제 5번이요? 답은 5번이긴 해요. 자, 어떤 일에 필요한 돈이나 물자 따위를 내놓음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수치로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 내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 국어 단어는 어휘들은 대부분 무엇으로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대부분
그래서 내가 그 한자어에 기반한 어떤 어휘집을 구글 폼으로 이렇게 막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수치라고 하는 숫자죠. 산출하다. 이 산자가 무슨 산자고 출자가 무슨 출자일까? 상대적으로 출자가 더 쉽죠? 출이 뭘까? 출입할 때 출. 그러니까 출입이 뭐예요? 나가고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출입구가 나가고 들어가는 그러한 문을 말하는 것이고, 출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 산자가 뭘까? 숫자로 한다는 것은 어떤 산과 유사할까? 계산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휘 문제 그렸는데 어떤 일에 필요한 돈이나 물자 따위를 내놓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놓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수치로 산출한다. 수치를 산출한다. 여기서 목적어는 뭐예요? 돈이나 물자 따위. 이거 구체적으로 돈이 나오는 거지. 물자, 물건이 나오는 거지. 수치라고 하는 것과 그 느낌이 같아요? 같은 범주예요? 다른 범주예요? 다른 범주죠.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숫자, 계산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진짜 구체적인 그 돈, 그 물건,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 물리적인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가 단어 문제, 어휘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수치로 산출하는 목적어가 있었나? 소비자의 지출액인데, 이는 소비자의 지출액은 상품의 가격의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산출할 수 있다. 결국은 소비자의 지출액을, 총수입을 수치로 산출할 수 있다. 총수입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총수입이라고 하는 거, 그 내가 얼마를 벌었냐,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것과 좀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총수입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만 쉬고 다음 질문 할게요.